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클린룸 공사, 뭐 시공 그러면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공기 단축, 뭐 자재 절감, 뭐 원가 절감,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유해가스, 건강에 피해가 되는 게 그게 현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이 지금 시공, 건설 현장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실제 그런 그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건강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출가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고, 그 내용에 밑에 보시면은 특히 또 운영 비용에 대한 거, 우리가 클린룸 운영도 배우시지만은 실제 시공 분야에서도 시공을 하면서 향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책까지 이제는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ESG 경영, 이게 다 시공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마 여기 이제 제조 쪽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설계나 아니면 일부 어떤 중소기업의 이제 설비,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클린룸에 대한 것은 작은 어떤 그 뭐 바이오 클린룸, 또 제약이나 식품서부터 크게는 지금 삼성 탕정이라든가 지금 저쪽 거기가 평택이죠.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실제 LG 파주의 큰 그 대형 LCD 프로젝트지만 그 현장 사진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개념이 클린룸 시공이다 그래서 뭐 작은 하나에 뭐 100평, 200평짜리 시공하는 개념이 아닌 어마어마합니다. 한 스판이 뭐 한 300m씩 가는 그러니까 운동장 몇 개를 합한 이러한 규모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세계 1위에 대한 거 말씀드렸지만 BOE 같은 경우는 뭐 공장 규모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체감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 규모 자체의 클린룸 즉 우리가 온습도를 맞추고 거기에서 모든 파티클을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기술들이 거기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 장표에서는 이렇게 ESG나 앞으로 이 유해가스들 이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공 분야에는 이렇게 준비 단계가 있고 중기 또 말기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공치사가 아니라 제가 90년대 초에 LG 반도체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청주의 LG 반도체 또 구미의 LG 반도체가 공장이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 기업의 어떤 경영 논리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러한 체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런 강연 시간을 통해서 늘 저는 뿌듯한 게 제가 현장 그때 당시에 반도체 클린룸이라고 총괄 처음에 갔더니 전혀 뭐 도면도 다 일본 거였었습니다. 일본 거였고 실제 시운전을 한다든가 할 때는 미국이나 어떤 일본의 바이어 슈퍼바이저들이 와서 다 그거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 이런 자료들을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사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진과 자료를 다 만들어서 결국은 흘러 2006년도에 클린룸 설비라는 책을 제가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뭐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서 원형지 치고 보면 클린룸 설비 치면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이러한 그 현장에서의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린룸은 종합적인 겁니다. 클린룸 쪽에 종사하는 그 인력들이 보면 건축, 전기, 설비, 화공 모두가 망라가 됩니다. 거기에 인볼브가 돼서 하는 이 직원들이라고 할까 그 기술진들이 그러니까 한 분야에 전공했다고 해서 그 분야만 뭐 클린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클린룸이라는 것은 학문 자체가 없습니다. 뭐 건축이다, 설비다 이게 아니라
종합적인 공정이 모여서 하나의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형성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골조공사, 방수, 미장, 조적, 타일, 요 수장공사 요것은 하나의 우리가 건축 공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이제 클린룸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형 공장 프로젝트라든가 뭐 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적인 공정이 끝나면 그 구조물 안에 이러한 설비나 유틸리티, 뭐 공조 이러한 이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클린룸 시공 그러면 아까 골조와 이러한 클린룸 분야로 나눠진다라는 개념 이렇게 아시고 여기 보시면 뭐 유틸리티다 그러면 각종 이 가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CDA라든가 여러분들 아시는 초순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틸리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덕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조, 냉난방 공조를 할 때 그 어떤 이동 경로를 덕트나 배관을 통해서 우리가 냉수 배관이라든가 에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덕트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소방 공정, 이 소방 같은 경우도 클린룸에서의 아예 굉장히 특수한 분야로 들어갑니다. 초창기 반도체나 클린룸 시설의 소방은 굉장히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허가를 낼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강화가 됐죠. 또 최근에 많은 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대형 참사,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시공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시공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 중에 뭐 국내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평택에서는 삼성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통 일일 출력 인원이 뭐 5만 명, 뭐 이 정도 해서 계속 매스컴에 나고 있죠. 그 일하는 분들의 어떤 환경, 복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 뭐 식사나 아니면 휴식하는데 도로에 누워서 뭐 위험성을 깔고 거기서 잠깐 쉬고 있다라는 게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클린룸에 대한 프로젝트는 엄청난 대형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장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 제품이 나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핸드폰도 이 클린룸 공정에서 나옵니다. 핸드폰 요새는 우리가 신제품이 한 1년 가요? 1년이 안 가죠. 그죠? 저도 신제품이라고 딱 사면은 바로 그 다음에 뭐 버전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만들던 LCD, 뭐 아까 말씀드렸던 OLED라든가 반도체들은요, 그러한 쾌적한 클린룸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장 시장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절대 공기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완성이 돼서 제품을 어떤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우기나 혹석이 좀 뭐한 얘기지만 좀 아픈 사례지만 광주에서 그 현대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게 결국은 원인이 뭐가 나왔어요?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한 스판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완전한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에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기를 지키다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석이 더울 때, 추울 때 등등 이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의 성패가 또 좌우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리고 아마 설계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클린룸의 가장 원칙이 있습니다. 그 4대 원칙 뭐였죠? 뭐였습니까? 금방 전 시간에 설계하신 것 같은데 4대 원칙은 아마 클린룸 이론, 클린룸 운영, 클린룸 설계, 클린룸 시공 다 나올 겁니다. 그거는 아주 뭐 단골 시험도 시험이지만 클린룸의 가장 핵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죠? 클린룸 4대 원칙 첫 번째? 아하. 그거는 알아야 할 다음에 이거 뭐 설계 검토 사항도 나갈 텐데 누구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자, 여기가 크린룸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를 해줘야 돼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진입 방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강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크린룸의 가장 기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방지해주고, 두 번째, 그럼 들어온 먼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온 먼지를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배출을 시켜야 되고, 또 들어온 먼지를 이게 어디에? 집적이라고 하죠. 늘어붙으면 안 되겠죠. 집적 방지. 또 하나가 뭐죠?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고, 들어온 건 빨리 배출해야 되고, 또 늘어붙는 걸 막아줘야 되고, 또 하나가 내부에서 발생을 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 4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용을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교육이나 이거를 어렵게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체계화된 게 이런 기본적 메커니즘만 아시면은 그래서 이 판넬은 어떠한 구조로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크린룸 시공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가장 검토할 사항 요거 보십시오. 뭐 조닝입니다. 조닝 그러면 프로세스 에리어, 그죠? 우리가 조업을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이 다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조닝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별 또 공조 조건별 쭉 있는데 한번 내용을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조도 이런 반도체와 LCD와 혹은 OLED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계 만드는 뭐 전자부품 이런 공장들의 큰 차이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대스판, 스판과 스판이 깁니다. 장스판이라고도 하고 대스판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장비 때문에 그럽니다. 생산 장비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판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그리고 건축 구조체와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근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뭐예요?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난리죠. 그죠? 왜? 위에서 쿵쿵거리니까 밑에서 시끄러운 겁니다. 지금 이 쿵쿵거리는 그것이 하나의 진동으로 봤을 때 크린룸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보통 크린룸 기준이 1Hz 기준입니다. 뭐 소음 데시벨도 우리가 소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대형 프로젝트가 됐든 소형이든 크린룸의 온습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열원, 냉열원 장비들이 있죠. 냉동기나 보일러나 많은 장비, 펌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건물하고 일체화가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냉동기가 돌아가면 바로 제조시설에 진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품이 불량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 보시면 건축 구조체와 분리 그래서 파워 플랜트라고도 보통 그럽니다. 기계실을 별도로 분리를 하든가 별도 건물로 놓든가 아니면 건물 한 평면에 놓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분리를 해놓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크린룸의 가장 핵심 건축적 어떤 이런 구조체와 분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별 냉난방을 하겠지만 일부 기계실이 있는데도 그런 진동이나 이런 걸 분리를 해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충분한 공간이나 뭐 이런 층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건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계획 시 고려할 사항들 중에서 이런 이제 외부 환경 조건이나 실내 조건 또 평면 뭐 내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린룸의 정의가 뭐죠? 혹시 크린룸 기초 시간에 배웠을 텐데 도대체 크린룸이 뭡니까? 이거를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혼자만 얘기하게 하는구나. 뭐 기분 나쁜 일 혹시 있었어요? 수업 중에? 다른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질문도 들어오고 막 하시는데 오늘은
뭐 기분이 그러신가? 오늘 아주 수업도 그냥 꽉 찼는데 강의실이. 이제 자, 크린룸은 정의를 딱 보시면 0.5 마이크로미터 먼지의 크기를 1세제곱피트 안에서의 수치를 정한 그 기준입니다. 그죠? 개수를 정해서 클래스,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하나일 때가 뭐예요? 클래스 1. 100개 이내로 관리해야 될 때가 클래스 100. 그죠? 1000개, 클래스 1000.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크린룸의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조건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장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 왜냐하면 만약에 온습도가 이탈이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크린룸의 뭐 예를 들어서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뭐 습도가 45%, 이게 약간만 이탈이 생기면 제품하고 바로 불량에 연관이 됩니다. 제가 깜짝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사례 중에 중국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 다 중국 친구들이죠. 수율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과정에서 깜짝 놀란 게 이런 수율이라든가 수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런 것들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속에 있는 많은 그런 어떤 파티클들도 제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수율이라고 하는데 아웃풋하고 인풋에 대한 비율인데 지금 왜 우리나라가 5가지 중에 하나 OLED가 지금 1위가 되느냐면요. 바로 그 수율입니다. 중국 애들도 다 만듭니다. 지금 반도체 중국 애들도 만들 줄 알아요. 굉장히 이미 기술력이 앞서 있어. 근데 모든 꼭 이런 전자 분야 말고도 이런 산업용 장비들도 실제 제품을 만들어 놓은 완성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딱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90% 이상이 나오는데 그네들은 8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이제 한중 이걸 많은 가교 활동을 했습니다만 인터뷰할 때 중국 친구들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가 잠깐 하나 여러분들 또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국의 환경 장비들 우수한 뭐 미세먼지 저감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뭐 집진 장비라든가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20개 회사를 제가 중국 북경에 가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와 북경시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중 전문가로서 서울시에 이제 제가 정책위원을 할 때 중국 북경에서 큰 그 기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진 장비라든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이런 환경 장비들. 그 설명회를 하는데 중국의 기자들이 와서 생방송으로 카메라를 딱 들이대고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자, 당신네 제품이 이렇게 좋다면 지금 한국에는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서울도 지금 굉장히 오염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장비 기술이 좋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생방송으로 저한테 딱 들이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맞다. 중국에도 이런 장비들은 많다. 있고. 하지만 바로 차이점이 우리가 중국말로는 쇼리라고 그래요. 효율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쇼리더 원티 그래요. 제가. 이거는 효율의 문제다. 중국에도 분명히 있지만 한국 거는 우리가 90% 이상이 되지만 지금 중국 건 80%대가 됐기 때문에 그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국 기술을 선택을 당신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 기술을 갖고 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었다 해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외부 환경이나 우리 장비들이 또 시공을 하다 보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크린룸의 어떤 청정도에 대한 또 풍량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환경적 요인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좀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씩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료 방식
기류 방식도 배웠죠? 그죠? 수직 측류 방식, 수평 측류 방식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청정도나 이런 것들은 교재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 부속 장치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클린룸에 들어갈 때 꼭 거쳐서 우리가 먼지라든가 이것을 진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가 뭐죠? 네? 무진 장비, 에어 샤워, 그죠? 이런 장비들. 그리고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물건을 이 청정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클린룸으로 들어갔을 때 물건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무진 장비 시설, 뭐 패스박스,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보세요. 그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거이면서 우리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요 뭐 공조 설비 계획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시공관리에 대한 핵심 기술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향후에 프로젝트를 실제 운영관리를 하시든 신규 시공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든 이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원가관리라는 것이 어쨌든 뭐 이것은 어느 프로젝트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자재에 대한 거, 또 어떤 최적화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 클린룸 계획 시 주의사항,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내용들, 대안 시공이라든가 또 인원에 대한 거, 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저 평택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동시에 아침에 되면 뭐 6시, 5시 반 되면 수만 명이 지금 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건가? 이것도 하나의 꼭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거가 아닌 그런 인적 관리, 그리고 자재. 그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통은 1년, 그러니까 10개월로 기준으로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들도 보통 10달 내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들어오는 이 사이트에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보통 시공을 할 때는 시공계획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건설사나 단종 협력사에게 우리 사업주 쪽에서는 그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 당신들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재나 인력, 공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바로 뭐 시공계획, 뭐 수행계획서, 뭐 발표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관리가 이제 그런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품질 또 뭐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술들, 에너지 절감 기본 그 컨셉이 있습니다. 그건 뒷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절대 공기에 대한 거, 또 아까 무제라는 어떤 그 이제는 건강과 또 작업자의 안전, 또 그 프로젝트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설계 검토 시, 그러니까 클린룸 시공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세프티. 이 안전에 대한 건데, 안전이 뭐 어떤 비싼 낙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런 유독성, 가스에 대한 것들. 반도체나 클린룸, LCD 같은 경우는요, 무색, 무취.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공기와 접촉하면 바로 화재가 일어나는 엄청난 가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 자격증 과정 말고, 클린룸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꼭 그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2007년도에 있었죠. 탕정에서 삼성에 23살 여성 근로자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7년, 2018년에 결과가 나와서 10년 만에 계속 소송하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면 백혈병으로, 즉 직업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도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 작업을 하다가 질식이 돼서 사망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거를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8년에 결론 대법원에서 난 게 이거는 직업병이다. 그래서 유해가스에 대한 그 뒤로 삼성에서는 400억인가 500억을 기부를 사회에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최적의 설계, 최적의 원가 절감, 빠른 속도의 공사 기간 단축도 좋지만 가장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최근에 아리백, ESG 이런 게 뭐냐면 이제는 모든 공사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이제 여기서 탄소 배출에 대한 게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